한국이 정말 이런 나라였다고요? 세계를 설계하는 경제 전략가,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는 한국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준 나라가 자기 고향보다 더 가난했고 더 무너졌던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들이 제게 보낸 건 쌀이 아닌 미래였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레마 베켈레, 세계은행 개발정책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의 빈곤과 성장 전략을 분석하며 UN, IMF, G20 정상회의에서 정책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는 국가 재건과 생존 전략, 그리고 최근 3년간 가장 깊이 연구해온 나라는 한국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결코 학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래전 한 줌의 쌀과 연필 한 자루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1997년 저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매일 배고픔과 모래바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해 정체도 모르는 나라에서 마을에 구호품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보낸 건 국민들이 손으로 모은 희망, 무너지지 않겠다는 한 나라의 생존 선언, 그리고 나와 같은 아이를 향한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났고 그 연필로 공부했고 이제는 전 세계 개발 도상국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만든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비포장도로 끝자락, 흙먼지와 가뭄 사이에서 매일을 견디던 아이였죠. 전기도 없었고 지붕은 양철로 덮여 있었으며 식수는 마을에서 2시간 떨어진 강에서 퍼와야 했습니다. 당시 저와 가족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쌀은 한 주먹도 안 됐어요. 형은 학교를 못 갔고 누나는 9살에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삶이 운명인 줄만 알았습니다. 누구도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외국 사람들이 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다들 구경을 나갔고 그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들었어요. 하얀 티셔츠에 코리아라고 쓰여 있는 사람들이 손에 쌀 포대와 노란 상자를 들고 있었죠. 그 안에는 연필, 공책, 분유, 그리고 고체 비누가 있었는데 그걸 보며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얀 비누다. 냄새 나는 비누다. 저도 비누 향기를 맡았어요. 그건 그때까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냄새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한국 NGO에서 마을에 학교를 지었고 처음으로 책상과 의자가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듣게 됐죠. 매일 아침이면 빵 한 조각과 우유를 받았고 점심으로는 밥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이 우리 마을에 구호를 보냈지만 단 하나 매달 거르지 않고 도착하던 건 한국 이름이 적힌 상자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선진국이니까. 저런 나라는 원래 우리 같은 나라를 돕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10년 후 한국 정부의 장학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서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첫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자동문이 열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스스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지하철이 시속 100km로 달리던 그 광경. 정말 영화 같았어요. 이 나라가 날 도운 나라였단 말이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학문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입학한 첫 학기, 강의실에 앉아 수십 개국의 발전 사례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자력으로 성공한 유일한 국가다. 순간 귀를 의심했죠. 이 정도 선진국이었으면 당연히 예전부터 잘 살았던 나라 아니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했고 더 무너졌고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 우리를 도울 수 있었던 나라였다는 걸요. 어릴 적 제게 쌀을 보내주고 연필을 보내주던 나라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고 기차는 정확히 도착했고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지하철에는 책 읽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여긴 태어날 때부터 잘 사는 나라구나. 그게 제가 한국을 보며 가졌던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은행 프로젝트 팀에서 한국의 개발 기적을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엔 좀 시큰둥했어요. 이미 선진국인 나라를 분석해서 뭐 하겠나 싶었죠. 하지만 자료를 수집하면서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1950년대 사진이었습니다. 서울 전체가 폐허였습니다. 건물은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양은 그릇을 들고 식량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맨발로 눈 덮인 땅을 걷는 아이, 천막 밑에서 출산 중인 여성, 돌덩이 사이에서 무언가를 끓여 먹는 군중들. 잠시 화면을 멈추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면 그 장면은 제 고향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배급받는 쌀에만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린 시절 살아온 바로 그 장면이 한국의 과거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그 질문 하나가 저를 60년 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한국의 GDP는 1인당 67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낮았고 식량 자급률도 형편없었으며 기술도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저 같은 아이에게 쌀을 보낼 수 있었느냐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원조는 가진 자가 베푸는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은 그 가진 것도 없이 베푼 나라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보낸 쌀은 남는 게 아니라 모자란 속에서 짜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나라가 있다.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은 우리 마을까지 손을 뻗었던 겁니다.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했던 인터뷰를 몇 개 봤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밀가루 받았던 거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또 한 어르신은 우리가 죽도록 가난했을 때도 희망 하나는 지켰다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쌀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희망의 일부를 나눠받은 거였어요. 그 후로도 몇 날 며칠을 멍하게 지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제가 아는 그 한국이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경제성장 수치로 설명될 수 없는 뭔가가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면 그 성장의 길에 깔린 건 돈이 아니라 절망이었으니까요. 한국은 1950년대 전쟁으로 국토의 80%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도시는 무너졌고 농촌은 황폐했고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지나지도 않아 사람들은 다시 밭을 갈고 학교를 세우고 길을 닦기 시작했더군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과 내전 후 회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제 고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재, 인플레이션, 부패, 기근. 그 어떤 변수든 한 번만 터지면 모든 것이 무너졌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많은 위기를 겪고도 한 번도 완전히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일본 식민지 35년, 6.25 전쟁, 유신체제,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코로나19. 이 나라가 마주한 고비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마다 한국은 오히려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IMF 때 정부가 무너져도 국민은 금을 꺼냈고 재난이 닥치면 군인과 시민이 함께 물자를 나눴으며 정권이 무너지면 국민이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국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어떤 나라도 흉내 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많이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을까?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서울 외곽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찾게 됐습니다. 현장 방문 중에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망해도 국민이 다시 세우는 나라요. 그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제 나라에서는 정권이 망하면 나라 전체가 무너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권은 바뀌고 제도는 흔들려도 국민이 중심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세계은행 회의에서 어떤 서유럽 대표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다른 개도국들과 달리 회복 탄력성이 그렇게 높았는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보다 사람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또 하나의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무너지지 않기에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엔 기술력이 강해서 제도화가 잘 돼서
교육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근간에는 그 어떤 통계로도 설명할 수 없는 버티는 민족, 다시 일어나는 국민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도리어 묻고 싶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까지 버텼습니까? 제 나라였다면 10번은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번도 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연필을 선물 받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시절, 제게는 볼펜이 없었습니다. 있다 해도 마른 잉크와 부러진 심만 남은 물건들이었죠. 그런데 그날 구호 상자 안에 반짝이는 연필 2자루가 들어있었어요. 노란색 육각형 바디에 선명하게 새겨진 단어 하나 코리아. 저는 그게 그냥 연필 브랜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게 나라 이름인 줄, 그게 한 민족의 상징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연필을 1년 넘게 썼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필통에 넣고 다니다가 꼭 필요할 때만 꺼냈어요. 시험 때, 발표 준비할 때, 제 꿈을 적을 때. 연필은 저에게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뭔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증거였어요. 그 연필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건 한국의 교육열과 새마을 운동을 조사하면서였습니다. 새마을 운동 초기, 마을 사람들이 집을 짓고 도로를 닦고 마을 회관을 만들기 시작하던 시절. 정부가 주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민들이 스스로 삽을 들었더군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 회관에 모여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나도 못 배웠지만 아이들은 배워야 하니까. 이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후대를 살리려는 집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대학에 다니던 한국 청년들이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점심은 주먹밥으로 때우며 자기 등록금을 스스로 벌어 학교를 다녔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이 나라에서 공부는 생존이었다고 말하더군요. 공부는 생존이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히 누군가의 후원으로 공부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목숨 걸고 책을 폈던 겁니다. 서울 근처에 있는 어느 작은 박물관에선 학교 입학금 내려고 소 팔던 이야기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결혼 반지를 팔아 손자의 학비를 냈고 아버지가 새벽까지 일해 장녀를 대학교에 보냈다는 기록. 그 연필 하나에 담긴 의미가 이쯤 되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해 연필을 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연필로 절망을 지우고 그 연필로 미래를 썼으며 그 연필로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받았던 그 연필이었습니다. 그저 쓰는 도구인 줄 알았던 그 연필이 사실은 한 민족의 기억이자 정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정신을 고스란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받을 준비도 없이 그저 무심히 받았던 그 연필이 이제는 제 손에서 수백만 페이지의 개발 보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교 재학 시절 IMF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1997년 한국이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그 시기 말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바닥났고 은행은 문을 닫았으며 거리에선 회사원들이 단체로 해고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교수님은 조용히 칠판에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금.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재산을 꺼내 국가를 지켰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실제였습니다. 그해 겨울 한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결혼반지, 금목걸이, 어머니 유품, 심지어 아이 돌반지까지 그 자리에서 기꺼이 내놓았다고 합니다. 국가를 살리기 위한 자발적인 희생이었죠. 총 227톤.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하는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국민이 국가를 지켰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키워드를 발견한 겁니다. 이 나라는 돈이 아니라 정신으로 움직인 나라였다는 것. 그건 IMF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 한국 역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이 터졌을 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름 범벅이 된 해안에 모였습니다. 군인도 공무원도 학생도 아닌 그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고무장갑 하나 끼고 기름이 묻은 새들을 씻겨주고 묵묵히 해안을 닦고
손이 얼어도 끝까지 떠나지 않았답니다. 영상 속의 한 기자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 여성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뉴스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잖아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나라잖아요. 그들은 국민이었고 국가 시스템보다 빨리 움직이는 민간 구조대였으며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양심과 책임감으로 먼저 행동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코로나19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가 마스크 사재기로 혼란을 겪던 시절, 한국에선 마스크 오브제가 도입됐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가 아니니까 내일 사면 됩니다. 이 문장이 뉴스에 나왔을 땐 해외 언론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약사들이 손편지와 마스크를 붙여 이웃 국가에 직접 보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죠. 무엇이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높은 교육 수준, 법치주의, 산업기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저엔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픈 줄 알고 나라가 흔들리면 내 책임처럼 행동하는 국민들. 어쩌면 한국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방부이자 기획재정부였던 나라였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돈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신이 이끌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쌀, 옷, 연필. 그 모든 것의 본질도 지금에서야 이해가 됩니다. 그건 남는 걸 나눠준 게 아니라 없는 데서 나눠준 정신의 유산이었습니다. 세계은행에 들어온 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을 지원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나라도 있었고 내전 직후의 국가도 있었고 자연재해로 기반이 무너진 지역도 있었어요. 각국 정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처럼 되고 싶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한국은 그냥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 하나였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먼저 도움의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 내전으로 학교가 모두 무너진 어느 지역에 낯익은 로고가 붙은 천막 교실이 있었습니다. 코이카 대한민국. 제가 어릴 적 보던 그 로고였습니다. 강의를 듣던 아이들 옆엔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 있었고 교재엔 한국어로 된 조그만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죠. 그 장면을 본 순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제게 연필을 건네던 그 손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엔 미국과 유럽만이 원조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리카 정부들이 말합니다. 미국은 거대하지만 멀고 한국은 작지만 가깝다. 한국은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아픈 사람에게 다가갈 줄 아는 나라입니다. 세계은행 회의에서 한 중동 국가 장관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남을 도울 여유가 생긴 겁니까? 조용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남을 도울 수 있어서 도운 게 아니라 남의 고통을 그냥 못 본 겁니다. 코이카는 아프리카 46개국의 교육, 보건, 여성, 농업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고 한국의 봉사단은 40도 넘는 사헬지대에서 말라리아 약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잘난 척하지 않았고 기록도 없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돈이나 물건만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우고 마을 주민과 직접 눈을 맞췄습니다. 그들이 도와준 아이들이 성장해 우리 마을의 한국 아저씨를 기억하고 있더군요. 그중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때 받은 신발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건 그냥 신발이 아니라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첫 선물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한국이 준 물건 하나로 처음으로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감정을 느꼈던 사람이니까요. 이제 한국은 UN 평화유지군으로도 활약하고 있고 미얀마 난민 캠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캄보디아 보건센터까지 전 세계 곳곳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받은 것을 기억했고 그 기억을 선행이라는 형태로 되돌려주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는 부자가 되면 그 기억을 지웁니다. 가난했던 과거는 감추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한국은 자신이 배고팠던 시절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 본부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개발 관련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회의마다 꼭 등장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에티오피아가 그랬고, 캄보디아가 그랬으며, 르완다, 필리핀, 조지아까지.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처럼 되고 싶습니다. 어릴 적 한국은 제게 도움을 준 고마운 나라였지만, 이제는 세계가 바라보는 참조 모델, 희망의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을 그렇게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고, 거창한 쇼도 없었고, 그저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아주 인간적으로 세계의 가장 낮은 곳에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젠 내가 말해야 할 차례다. 한국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늘 묵묵히 해왔고, 늘 뒤에서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도움을 직접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보고서를 쓰는 분석가가 아닙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들이 쌀을 보냈고, 연필을 보냈고, 희망을 심은 현장에 있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마다 한국의 사례를 특별히 다뤘고, 어느 회의든 한국이 빠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저는 한국의 IMF 금모으기 운동을 설명했고, 아프리카로 가는 코이카 봉사단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들이 만든 사람입니다. 자주 떠올립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쌀 포대에서 떨어진 작은 태극기 스티커. 그것이 제 인생에 새겨진 최초의 국기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성장했고, 공부했고, 세계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국적의 한 구석엔 항상 그 나라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국제개발총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국가를 원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나라는 원조를 받았던 과거를 잊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만든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입니다. 그 순간 청중석 일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박수가 한국에게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겠다. 누가 증명하지 않으면 내가 증명하겠다. 최근 UN 글로벌 개발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연단에 오르기 직전 제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1997년 제가 처음 구호품을 받은 날. 어린 제가 허름한 셔츠를 입고 코리아라 쓰인 쌀포대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잠시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쌀 한 포대가 제게 밥 한 끼를 준 것도 맞지만 사실은 세상을 살아볼 용기,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준비했다는 감동이었습니다. 당시 너무 어렸기에 몰랐습니다. 그들이 보내준 쌀 한 줌이 그들 스스로도 먹을 것이 없던 시절 피땀 흘려 일한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만든 결과였다는 것을요. 그건 배부른 나라가 시혜적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고통을 기억하는 민족이 더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보낸 응답이었습니다. 그런 기억을 떠올리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부터 쌀을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가 받은 건 쌀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순간 회의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였을까? 수천 명 중 왜 내가 그 도움을 받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언제나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것. 한국은 언제나 전체를 위한 싸움을 하면서도 한 명을 절대 놓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국제개발협력본부와 함께 동아프리카 농촌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거기엔 저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맨발로 걷고 책상도 없고 꿈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 하지만 압니다. 그 아이들 손에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쌀 한 줌, 연필 하나, 수업 한 번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언젠가 그 아이들 중 하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였던 적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마음속으론 또 하나의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준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란다. 그 나라. 전쟁과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단 한 번도 등을 보이지 않았던 민족.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었고 넘어진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국민. 그들이 제게 보내준 건 절대 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미래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미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눈부신 네온사인, 완벽한 스마트시티, AI가 움직이는 거리, 최첨단 로봇이 서빙하는 카페. 이것이 미래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외치고 유명 유튜버들은 이 장면을 찍어 올립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낮에는 북적이던 거리, 밤이 되자 유령 도시처럼 텅 비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돌아가던 상점은 문을 닫았고 첨단 기술을 자랑하던 시설들은 전부 꺼져 있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 조작된 활기, 연출된 도시. 한 유튜버가 사실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튜브에서 영상이 사라집니다. 검색되지 않고 조회수가 갑자기 멈추고 댓글엔 누군가가 복사한 듯한 반박들만 넘쳐납니다. 중국을 모욕하지 마라. 서구 언론의 거짓 선전에 속지 마라. 그제야 깨닫습니다. 중국이 쌓아올린 이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강대국이라 불리기 위해 조작된 하나의 거대한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이크 스펜서입니다. 호주에서 태어났고 20대 후반부터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영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생생한 모습을 전하는 게 제 일이죠. 처음에는 취미였지만 지금은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꽤 영향력 있는 채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중국 정부 공식 초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었죠. 보낸 사람은 중국의 관광청 관계자였는데 저를 베이징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라고 했죠. 모든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추가로 콘텐츠 제작 비용도 지급한다고 했어요. 제 채널이 서구권에서 인기가 많으니 영향력이 있는 크리에이터와 협력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죠. 솔직히 조금 고민됐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신비로운 곳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는 중국의 검열이란 게 얼마나 심각한지도 몰랐고 오히려 서구 언론이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거대한 경제 규모와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직접 가서 보면 오히려 오해가 풀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제 유튜브 채널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기회라고도 느꼈어요. 그래서 제안을 수락했어요.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받았고 출국 전부터 중국 측 관계자가 저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 도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의 자신감에 저도 점점 기대감이 커졌어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활주로에는 최신형 전기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공항 내부는 SF 영화에 나올 법한 최첨단 시설들로 가득했죠. 저를 마중 나온 관계자는 넥타이를 단정히 맨 채 미소를 지었어요. 제이크님, 환영합니다.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이 더 커졌죠. 공항에서 나와 도시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 넋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화려했고 마치 미래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곳곳에 LED 패널이 빛나고 자동차들은 대부분 전기차였어요. AI가 안내하는 스마트 빌딩과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카페까지. 저는 감탄하며 카메라를 돌렸어요. 이곳이 바로 미래입니다. 가이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첫 번째 영상을 올렸어요. 중국에 왔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는 중국이 아닙니다. 서구 언론이 말하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중국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몰랐다. 서구 언론이 우리를 속인 거였네.
이제 진짜 강대국은 중국이다. 이런 댓글들이 넘쳐났죠. 저는 흥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중국 측 담당자는 한껏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내했어요. 오늘은 중국의 최첨단 기술을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는 베이징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거대한 AI 스마트 시티를 방문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신호등은 필요 없어 보였어요.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이었고 사람들은 편안하게 거리를 거닐고 있었어요. 이건 영화 속에서나 보던 미래 아닌가요? 저는 놀라서 묻자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중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전혀 의심스럽지 않았어요. 곳곳에선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작동했고 QR코드 하나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중국의 미래 도시 탐방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영상을 올렸어요.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어섰고 댓글들은 더 뜨겁게 반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촬영했던 거리와 상점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혼자 슬쩍 나갔어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번화했던 거리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카페는 문을 닫았고 스마트 스크린이 있던 대형 광고판도 꺼져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더 이상한 점은 가게 주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친절하게 인터뷰까지 해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취를 감춘 듯 보였어요.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그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중국에서는 상점도 자유롭게 쉬는 날을 선택하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싶었지만 찜찜했어요. 그러다 문득 한 구독자가 보낸 DM이 떠올랐어요. 제이크, 내가 촬영한 그 거리, 이상해. 내가 어제 방문했는데 문 닫은 가게들이 많더라고.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밤중에 다시 촬영지를 찾았어요. 그곳은 전혀 다른 장소처럼 보였어요. 모든 조명이 꺼져 있었고 낮 동안 화려하게 보였던 스마트 시스템들은 멈춰 있었어요. 저는 다급하게 영상을 확인했어요. 낮 동안 촬영한 영상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대에만 움직였고 스마트 시스템들도 시간대별로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인터뷰했던 한 상인을 우연히 다른 장소에서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는 저를 본 순간 빠르게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밤새 뒤척였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느꼈던 놀라움이 점점 불안감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완벽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스마트 시스템들은 첨단 기술의 극치를 보여줬죠. 하지만 낮에는 화려하게 빛나던 도시가 밤이면 유령 도시처럼 변했어요. 사람들이 사라지고 상점들이 닫히고 모든 것이 꺼져 있었어요. 마치 무대 세트처럼 정해진 시간에만 작동하는 듯 했죠. 이걸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저는 촬영했던 영상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비교를 위해 밤에 찍은 장면도 함께 편집했죠. 편집이 끝난 후 저는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제목은 중국의 미래 도시는 진짜일까? 영상에서는 낮과 밤의 차이를 비교하며 이상한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낮에는 마치 완벽한 도시 같았던 이곳이 밤이 되면 사람이 사라진 듯 텅 비어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30분도 되지 않아 수천 개의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반응은 뜨거웠어요. 제이크, 이거 너무 이상한데? 이 영상 계속 놔두면 위험한 거 아니야?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길 바랐어요. 하지만 몇 시간 후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상의 조회수가 갑자기 멈췄어요. 보통 이 시간대라면 몇만 명은 더 들어와야 했는데 10분 동안 숫자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해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내 영상 봤어? 그런데 친구는 제 채널에 그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둘러 제 채널을 확인했어요. 영상이 여전히 올라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반중국 유튜버들이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댓글창에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서구 언론의 조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유튜버다. 중국을 헐뜯지 마라.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나? 하나같이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됐어요. 마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황급히 추가 영상을 찍었어요. 내 영상이 유튜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누군가 이걸 지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업로드하려는 순간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이 콘텐츠는 정책 위반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진짜라고? 내 영상이 유튜브에서 검열당하고 있다고? 이제 확실해졌어요. 중국은 인터넷까지 통제하고 있었어요. 반중국적인 목소리는 차단하고 친중국적인 내용만 퍼뜨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겐 위험 요소가 된 거였어요. 저는 그냥 여행 유튜버예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중국의 디지털 검열과 직접 맞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제이크 씨, 당신의 콘텐츠가 중국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익명의 이메일이었어요.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방에 틀어박혀 생각했어요. 내게 남은 선택지는 뭘까? 그러다 문득 한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중국 여행은 난 별로였어. 아시아로 여행 간다면 한국을 가. 한국이 훨씬 좋아. 저는 한국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K-팝이나 삼성, 현대 같은 기업이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한국, 중국과 비교할 만한 나라일까요? 규모도 다르고 정치 체제도 다르니 당연히 중국처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혹시 몰라 검색창에 한국과 중국 차이점을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경제 관련 글이었죠. 한국이 세계적인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것들이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성장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렇다면 정치적인 차이는 어떨까요? 저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자유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였어요. 언론사들은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대놓고 조롱하기도 했죠. 반면 중국에서는 정부 비판을 한 기자나 블로거가 실종되거나 구속된다는 뉴스가 많았어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중국과 한국은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중국은 반정부적인 뉴스나 유튜브 영상을 무조건 차단했지만 한국에서는 정치 풍자 프로그램이 공중파에서 방영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한국을 검색하면 어떤 영상들이 나올까요? VPN으로 검색하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처럼 인위적인 홍보 영상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콘텐츠들이 넘쳐났죠. K-드라마 리뷰, K-팝 반응 영상, 한국 여행 브이로그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다녀온 후 찍은 영상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중국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중국은 유튜버들에게 돈을 주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반중 영상은 알고리즘에서 사라지게 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을 소비했고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검색했을 때 긍정적인 영상도 나오고 부정적인 영상도 나왔어요. 중국처럼 찬양 영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행 중 경험한 불편한 점, 한국 사회의 단점, 정치적 문제를 다룬 영상들도 검색 결과에 정상적으로 뜨고 있었어요. 중국이 진정으로 강대국이라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자기 이미지를 조작해야 할까요? 반대로 한국이 별다른 홍보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순간 저는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 미국인 교수의 강연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돈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진짜 강대국이라는 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신뢰가 없는 국가는 선전을 해야 하지만 신뢰가 있는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본 것 중 어느 나라가 후자에 가까운가? 그 말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금 생각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거대한 도시, 첨단 기술, 돈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그리고 한국은 자국을 홍보하려고 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스스로를 자주 비판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는 한국을 신뢰했고, 한국의 문화와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죠.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됐죠. 중국과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요.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아닌 국가가 자국의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먼저 한국의 기업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성장 과정이 중국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직접 경쟁하며 신뢰를 얻었지만 중국 기업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장을 확보해줬죠. 화웨이가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서구 시장에 침투하려 했고 결국 미국과 유럽의 반발을 불러왔어요. 반면 삼성은 그런 정치적인 개입 없이 애플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어요. 중국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여전히 싸구려 이미지를 벗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반면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들은 높은 품질과 신뢰성 덕분에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었죠. 저는 이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채널은 원래 여행 콘텐츠 위주였지만 이번엔 여행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야 했죠.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제 영상을 놔둘 리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전에도 제 영상이 검열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먼저 영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편집했습니다. 중국에서 겪은 일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며 처음에는 감탄했던 순간들, 이후 점점 이상함을 느낀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깨달았던 순간까지 담았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중국이 보여준 것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연출된 것이었고 저는 그 무대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상 편집이 끝나고 나니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을까? 중국은 제 영상을 또다시 검열할 것이고 채널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한참을 고민한 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일이 벌어졌어요.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어요. 몇 시간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창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제이크, 너 정말 용감하구나. 중국이 이렇게까지 조작을 한다는 게 말이 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을 옹호하는 댓글들도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은 가짜다. 서구 언론의 거짓 선전을 믿는구나. 중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다. 이런 영상이 퍼지면 안 된다. 유튜브는 당장 삭제해야 한다. 놀라운 건 이런 댓글들이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튜브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조회수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제 영상을 검색해봤어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나왔지만 몇 시간 후에는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았어요. 추천 영상에서도 사라졌어요. 그제야 확신했어요. 중국은 자국 내에서만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지워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표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순간 한국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다시 한국 관련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 기업의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영상이 차단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어요. 반면 중국은 필사적으로 자국을 홍보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불신을 받고 있죠. 결국 차이는 진실성이었어요. 중국은 조작을 통해 자신을 강대국으로 포장하려 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그 거짓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다시 만들기로 했어요. 이번엔 중국의 조작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왜 스스로를 포장하는데 필사적인지 깨닫게 된 이상, 반대로 한국이 어떻게 포장 없이 세계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지도 다뤄야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영상에서 저는 중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감탄했지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것이 연출된 쇼였음을 깨달은 과정까지 솔직하게 담았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검열당한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그 후 한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덧붙였어요. 한국이 별다른 선전 없이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언론 자유와 기업의 신뢰도가 중국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비교했어요.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또다시 제 영상은 검색 결과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욱 빠르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댓글에는 제 영상을 저장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군가는 트위터에서 공유하고 누군가는 블로그에 글을 쓰며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한국인인데 제이크 씨가 말한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중국의 조작 방식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반응이 너무 신기했어요. 중국 영상에서 봤던 댓글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중국에서는 조직적으로 복사한 듯한 댓글들이 달렸지만 한국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적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중국이 아무리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고 해도 조작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나라라면 그것이 진정한 강대국일까요? 아니면 조작 없이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이야말로 진짜 강대국 아닐까요?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편집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본 것들, 이상했던 점들, 그리고 의문점들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죠. 이번 영상이야말로 결정적인 영상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꺼졌어요. 배터리가 충분했는데도 전원이 나가버린 거였어요. 처음엔 기기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몇 분 뒤 노트북도 갑자기 반응이 느려지더니 마우스 커서조차 움직이지 않았어요. 급하게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팅이 되지 않았어요. 노트북이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기기가 동시에 문제가 생긴다. 기계적인 문제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른 시간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잠에 들었는데 꿈결에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들어왔던 걸까요? 아니면 복도에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였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보니 가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노트북, 외장하드, SD카드 모두 사라졌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을 더 뒤졌지만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 장치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오히려 돈이나 여권 같은 귀중품은 그대로더라고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호텔 직원? 아니면 제가 중국에서 만난 관계자들? 그리고 그제야 무서운 생각이 들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호텔 측에 문제를 제기할까요? 하지만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 나라에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이 모든 게 정부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떠나야 했어요. 원래 일정대로라면 며칠 후 출국 예정이었지만 지금 당장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조용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동안 호텔 체크아웃도 빠르게 처리했고 눈에 띄지 않도록 평범한 관광객처럼 행동하려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비행기였습니다. 갑자기 비행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장 탑승 가능한 항공편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고
변경 수수료도 꽤 나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표가 있든 없든 공항에 가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한시라도 빨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오늘 밤 가장 빠른 출국편이 있습니까?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몇 초 정도였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이 한참이나 길게 느껴졌어요. 현재 예약 가능한 좌석이 없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일단 표를 변경하면 어떻게든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빈 좌석이 없다고 하니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취소된 좌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요동쳤어요. 마치 누군가 제 탈출을 돕기라도 한 것처럼 극적으로 한 자리가 남아 있었죠. 변경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나라에서 빨리 벗어나야 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었을 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혹시라도 내 정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건 아닐까? 방금까지 호텔에서 내 짐을 뒤진 사람이 공항에서도 날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직원이 여권을 들여다보며 잠시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저는 속으로 제발 그냥 지나가게 해줘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장이 찍혔습니다. 다음 분.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찍은 영상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노트북도 외장하드도 SD카드도 없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는 박탈당했습니다.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화려한 도시 속에 숨겨진 조작된 현실, 감탄할 만한 기술이 사실은 연출된 무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리려는 순간 손쉽게 사라지는 영상과 데이터들. 하지만 중국이 저의 영상을 없애고 노트북을 빼앗고 검색 알고리즘에서 저를 지운다고 해도 그들이 절대 지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진짜 강대국은 거짓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 없이도 선택받고 조작 없이도 인정받는 나라. 이제 저는 그런 나라만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누군가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